일제강점기 그 35년 동안 일본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무단 통치부터 1940년대 민족 말살 정책까지 시대별 식민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사실에 기반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1910년대 무단 통치를 시작으로 1920년대에 소위 문화 통치로 전환된 양상과 경제 수탈의 대표적인 예인 산미증식 계획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1930년대 이후 전징 체제로 돌입하면서 모든 걸 동원했던 시기까지 일본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기죠. 식민 지배의 틀을 잡았던 1910년대 무단 통치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910년대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무력입니다. 군인 출신 총독이 입법,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고요. 심지어 일반 경찰이 할 일까지 군사경찰, 즉 헌병이 맡았습니다. 말 그대로 힘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국인을 찍어 누르려 했던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정치적 억압이랑 경제적 수탈이 처음부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로 한국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동시에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빼앗고 회사령으로 우리 기업이 크는 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한국인의 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리려는 아주 계획적인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폭력적인 방식은 결국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다들 아시는 1919년 3.1운동이죠. 결국 일제는 통치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1920년대에 그들이 내세운 이른바 문화 통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는 완전히 달랐죠. 문관 총독도 임명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검열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요. 결국 문화 통치라는 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쇼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통제 방식이 더 교묘해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헌병이 칼 차고 다니는 모습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실제 경찰 수는 오히려 3배나 늘었어요. 그리고 1925년에 만든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죠. 그러니까 감시망은 훨씬 더 촘촘해지고 통제 시스템은 더 악랄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920년대 경제 수탈의 핵심이었던 산미증식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졌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그걸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일본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한국 농촌을 희생시킨 정책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계획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내 쌀 생산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져간 양은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농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쌀을 더 많이 생산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더 굶주리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정책은 결국 한국 농촌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어 놨습니다. 농사 짓는 데 드는 비용은 늘어나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고 결국 땅을 잃고 소장동이 되거나 아예 만주나 일본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결국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저항, 즉 소작쟁이가 거세게 일어나는 배경이 됩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전쟁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정책도 단순한 수탈을 넘어서 한국인과 한반도의 모든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이른바 전시 총동원 체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일본의 전쟁 확대가 한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주사변으로 시작해서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전쟁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 즉 보급기지 역할을 강요당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일제의 목표는 그냥 지배하고 수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민족 의식 자체를 아예 없애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황국 신민, 즉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더 쉽게 끌고 가려는 게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방법도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우리의 정신을 통제하려 했고, 매일 아침 황국신민서사라는 충성맹세를 외우게 했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말을 못 쓰게 했고, 결국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동원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군인이나 노동자로 강제로 끌려갔고요. 쌀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있는 놋그릇, 숟가락까지 전쟁 물자로 빼앗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의 사람과 물건을 싹쓸이 해간 거죠. 하지만 이런 극한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민족 운동의 양상도 달라졌는데요. 그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저항의 방식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무단 통치가 행해지던 1910년대에는 국내에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고요. 1920년대에는 3.1운동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1930년대 이후에는 활동 부대를 국외로 옮겨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특히 3.1운동의 이 선언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도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제강점기 시대별 통치 정책의 변화를 쭉 훑어봤습니다. 수탈과 동화라는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인 동시에 그에 굴하지 않았던 끈질긴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유산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